우리 태국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니까 기어들어온 거 아니야? 한국 놈들은 당장 태국에서 꺼져라. 다 너희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건방진 한국 놈들 없어도 우리 잘만 굴러가고 더 잘 살 수 있어. 태국 총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태국 전역의 반한 감정을 주도할 땐 언제고 태국이 다 굶어 죽게 생기자. 이제 왜서 청와대를 찾은 것인데요. 정말 얼굴도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국 총리가 한국에 와서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외교와 무역의 교차점에서 일해온 제 역할은 언제나 다리를 놓는 것이었지 불을 지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린, 태국 산업부의 무역 담당관입니다. 몇 년 동안 한국과의 공동사업을 강화하며 일해왔죠. 스마트시티, 첨단 전자기기, 인프라 프로젝트 같은 협업을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 조용했어요. 눈치채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처음 징후는 미묘했어요. 몇몇 태국인 관광객과 사업가들이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겁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고 몇몇은 이유 없이 추방까지 당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행정착오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발생했어요. 언론에선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순식간에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한국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폭발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대응 압박이 커졌어요. 산업부 청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와 구호를 외치고 태국 국기를 흔들며 행동을 촉구했죠. 유명인, 인플루언서, 심지어 경제계 인사들까지 목소리를 내며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비상회의에서 저는 우리 부서장인 수라 씨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수라 씨는 항상 차분했죠.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수라 씨가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날카로움이 묻어났죠. 우린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의존해왔어요. 이제 그 고리를 끊고 우리 자립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정치 이상의 자존심과 독립을 위한 대의처럼 들렸어요. 동료 리안도 열렬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진 않겠죠. 그녀가 팔짱을 끼고 덧붙였어요. 그들이 떠나도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될 거예요. 회의실은 묘한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분노와 흥분이 뒤섞여 뭔가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제 속은 불편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산업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깊숙이 얽혀 있는지요. 이건 단순한 협력 종료가 아니었어요.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죠. 공장들이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반대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신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들은 승리를 원했어요. 첫 번째 조치는 빠르게 이뤄졌어요. 정부는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전자기기부터 화장품까지 모두 해당됐죠. 공동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됐고 정부 계약도 갑작스럽게 취소됐어요. 그 조치는 대담했고 극적이었죠. 처음엔 왠지 통쾌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신문들은 이 결정을 국가 자존심의 승리라고 칭송했어요. 소셜미디어에도 독립과 자립을 외치는 해시태그로 가득 찼죠. 거리의 사람들도 서로 웃으며 마치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잠시 동안은 이 일이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금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항구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화물 선적이 지연되고
컨테이너가 통관 절차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전자부품이나 건설 장비처럼 꼭 필요한 요소들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거였죠. 사업주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산업부로 전화가 빗발쳤어요. 계약이 위험에 처했고 노동자들은 해고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결별을 주장하던 리아는 쌓여가는 불만들에 지쳐 창백한 얼굴이 되었죠. 그런데 수라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해졌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는 또 다른 긴급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어요. 처음엔 아플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세상은 자존심 때문에 멈춰주지 않거든요. 마감일은 여전히 다가왔고 제품은 만들어져야 했어요. 무역은 우리가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죠. 한편 한국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른 나라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투자를 돌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손실이 쌓여갔고 사업체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도 사라졌죠. 그런데도 정부는 대외적으로 승리의 모습을 유지했어요. 단기적 희생입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자립을 위한 필수 단계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업가들과의 팽팽한 대화 속에서도 혼란에 빠진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보내는 이메일 속에서도 말이에요. 밤이 되면 하루의 소란이 가라앉고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막을 수 있었을까? 다른 길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폭풍이었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불확실함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깨달은 건 이 일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사람들 사이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하나둘씩 풀어지고 있었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려워요. 아이러니하죠. 제 경력 대부분을 태국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바쳤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틈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시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거리에 네온사인 불빛이 밤하늘을 깜빡였어요. 삶은 우리가 만든 혼란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 듯 그저 흘러갔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기 전까지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 같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삼성이 철수를 발표한 건 그로부터 몇 주 뒤였어요. 뒤이어 LG도 빠르게 태국 내 모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죠. 두 기업의 철수는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었지만 제게 가장 큰 타격은 잊을 수 없는 메시지 하나였어요. 그것은 한국 측 파트너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우리나라와 한국이 함께 추진하던 가장 야심찬 공동 프로젝트 중 하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즉각 철수해야 함을 유감스럽게 알려드립니다. 그 메시지는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 프로젝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은 제 자부심이자 책임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 저는 엔지니어, 지방 공무원, 투자자들과 협력하며 이 프로젝트를 조율해왔어요.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니었죠. 도시와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하는 상징이었고 이제 그것은 계획서와 깨진 약속들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한 가닥 실처럼 풀리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LG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죠. 수많은 중소기업과 현지 공급업체, 하청업체들이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거대 기업들이 떠나자 그 아래 있던 작은 사업체들은 휘청거렸어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주문을 이행할 수 없으며 결국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죠. 우리 사무실은 곧 전쟁터가 되었어요. 패닉에 빠진 전화와 긴급 회의가 이어졌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모든 통화의 내용은 비슷했어요. 절망에 빠진 사업주와 하청업자, 공급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곤 했죠. 어떤 이들은 보상을 요구했고 다른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간청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해줄 답이 없다는 거였죠. 진짜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바로 관광업이었죠. 삼성과 LG 철수 발표 며칠 뒤 저는 푸켓으로 날아갔어요. 현장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건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평소라면 시장과 식당, 해변마다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텐데 이제 그곳은 너무나도 고요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호텔 매니저 파니가 피곤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요. 그녀는 힘없이 말하며 텅 빈 로비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의 모든 예약이 취소됐어요. 한국 관광객 없이는 이번 달을 버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녀는 예약 장부를 보여주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취소 목록들이었죠. 그 호텔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섬의 대형 리조트 대부분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푸켓 관광업의 생명줄이었던 한국 관광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였죠.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이라면 노점상들과 툭툭 기사들이 활기차게 움직였을 텐데 이제는 을씨년스러울 만큼 조용했어요. 가게들은 셔터를 내렸고 늘 붐비던 거리도 텅 비었어요. 오랫동안 알던 관광 가이드 남딘이 툭툭 옆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뱉었어요. 오늘 손님이 2명이었어.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예전엔 하루에 20명은 기본이었는데.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었죠. 버려진 리조트와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우리의 행동이 남긴 결과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실수나 경제적 실패가 아니었어요. 국가적 재앙이었죠. 그리고 저도 그 재앙의 일부분이었어요. 방콕으로 돌아오자 푸켓의 소식은 더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관광업은 항상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 하나였는데 한국 관광객의 부재는 그 뿌리까지 흔드는 일이었어요. 항공사는 비행편을 줄였고 호텔은 직원을 대폭 감축했으며 여행사는 줄줄이 파산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며칠 만에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을 지켜줄 안전망도 없었어요. 산업부의 분위기도 처음에 저항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한때 한국과 결별을 열렬히 주장했던 리안조차 이제는 지쳐 보였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무한히 이어지는 이메일 목록을 스크롤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업가들의 호소를 읽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파니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수라 씨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죠.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는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폭풍 전야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조차도 이제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죠.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선택의 결과가 보였어요. 공장들은 멈췄고 기계에는 먼지가 쌓였어요.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여전히 예전 유니폼을 입은 채 거리를 헤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녔죠. 그리고 밤이 되면 평소라면 활기로 넘치던 방콕의 거리가 어딘가 더 어두워 보였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이 모든 일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란 거였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됐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고 더 나은 방법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보다 자존심을 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들이 떠다녔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수라와 리안을 설득했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손해는 발생했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조각난 상황을 수습하는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불러온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멀리 도시의 희미한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이미 모든 걸 잃은 걸까? 아니면 아직 구할 수 있는 게 남아있을까? 새롭게 얻은 독립에 대한 흥분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제적 고립에 숨막히는 무게가 대신했어요.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우리가 내디딘 대담한 발걸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기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의 여운은 조용히 사라졌고 침묵이 찾아왔어요. 한때 한국의 투자 덕에 번영하던 기업들은 하나둘씩 시들어갔고 공급망은 끊어지고 자본은 말라버렸어요. 공장들은 멈췄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던 산업의 소음은 그쳤어요. 실업률은 빠르게 치솟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집어삼켰어요. 첨단 철도와 신도시를 건설하려던 공사 현장들은 유령 도시처럼 버려졌죠. 한때 미래를 상징하던 프로젝트들은 이제 후회만 남은 무기력한 기념비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경제 파탄 직전. 정부의 실책이 불러온 혼란. 값비싼 독립의 대가.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한때 정부의 결단을 애국적이라며 칭송하던 언론은 이제 매섭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토크쇼에서는 정부의 실패한 결정을 조목조목 해부했고 정치 평론가들은 더 큰 혼란의 냄새를 맡고 장관들의 단견을 공격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그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분노한 시위대는 산업부 앞에 몰려들어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며 플래카드를 들었죠.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자존심이 불러온 가난이다. 산업부 내부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내각회의는 서로를 비난하는 지뢰밭으로 변했고 한때 한 목소리로 저항했던 장관들은 이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죠.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공기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어요. 항상 침착했던 수라 씨조차 이제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형광등 불빛 아래 피로가 방의 구석구석에 배인 가운데 수라 씨가 무거운 침묵을 깼어요.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불안한 듯 방을 이리저리 걸어다녔고 마치 자신의 결정을 피해 도망치려는 것 같았죠. 재고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가 제 책상 앞에 멈춰서서 손으로 드문드문 빠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길 때 처음으로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발견했어요. 의심이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손해는 막대했고 한국은 기다릴 틈도 없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어요. 우리에게 들어왔어야 할 투자금이 이제는 그 나라들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있었죠. 새 공장과 인프라 프로젝트, 무역 협정들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뼈아픈 실수를 깨달아야 했어요. 이건 단순히 다리를 태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다리를 산산이 부숴버린 셈이었죠.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사과 한마디나 악수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우리는 몇 주 만에 무너뜨린 거였죠.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고 태국의 참석은 필수였습니다. 이 회담은 단순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경제적 교착 상태를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었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완전히 뒤처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라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는 전에 없던 피로한 모습이었고 구겨진 정장과 풀어진 넥타이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보이게 했죠. 회의실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이번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그 방에서 아무 선거 없이 나오는 순간 끝이야. 다른 장관들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모두 이 회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경제 파탄을 막는 마지막 수단이었죠. 수라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린, 당신이 준비를 이끌어야겠어. 그의 말이 저에게 거대한 바위처럼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죠.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실패할 경우 제 경력과 나라의 미래가 끝장날 시험이었어요. 회의실은 한순간 고요해졌고 임무의 무게가 공기 속에 짙게 깔렸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모두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해야 할 일들로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번 정상회담 준비는 외교와 무역협정, 대외 이미지까지 세심하게 다뤄야 할 일이었어요. 한마디 말실수나 작은 제스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감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러나 약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회복해야 했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테이블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의자들이 끌리는 소리와 나직한 대화 소리는 멀어져 갔고 장관들은 하나둘씩 방을 떠났어요. 수라 씨가 문간에서 멈춰서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린, 모두가 당신에게 달렸어. 압박이 없을 리가 없죠.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하며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떠난 회의실에서 혼자 남은 저는 긴 숨을 내쉬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냉정하고 차가운 빛을 비추고 있었죠. 앞길은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한국과 우리 사이의 다리는 사라졌고 저는 그 다리를 다시 놓아야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더라도 예전과 똑같을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가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으며 마음속의 혼란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준비와 협상, 복잡한 외교 속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실패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으니까요. 정상회담장은 웅장하고 거대했어요. 광활한 공간에는 반질반질한 목재와 눈부신 샹들리에가 빛났고 각국의 고위 인사들과 장관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죠. 참여국들의 국기들이 각 대표단 뒤에서 조용히 나부끼며 이 회담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명실상부한 심판의 장이었죠. 태국 대표단은 각자 자리 잡으며 손에 든 서류를 정돈했지만 그 서류들이 열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대와 부담감이 무겁게 드리운 가운데 총리가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메운 웅성거림 속에 겨우 들릴 정도였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협조를 얻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자존심을 삼키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며 여전히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걸 한국 측에 설득해야 했죠. 하지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고 그 선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의 판단에 달려 있었죠. 양자 회담이 시작되자 저는 한국 대표단의 얼굴들을 살폈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분하고 거의 냉랭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자아냈어요. 그들은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적이 아니라 승자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저는 두 손을 테이블 밑에서 꼭 맞잡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긴장감을 내비칠 여유는 없었어요. 이런 순간에는 한마디 말과 작은 몸짓 하나까지 모두 중요했죠.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죠. 태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국의 중요한 협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쓴맛이 느껴졌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들이 원했던 사과였어요. 직접적인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어야 했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방 안의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죠. 종이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에어컨 소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제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가늠하려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표단장인 은발의 중년 남성이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거센 폭풍 속에서 던져진 구명줄처럼 느껴졌죠. 안도의 숨이 나왔지만 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 작은 끄덕임은 승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 긴 협상의 신호일 뿐이었죠. 정밀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협상이라는 춤을 출 시간이 온 겁니다. 몇 시간에 걸친 협상은 지칠 대로 지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이전과 같은 상호 이익이 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했어요. 중단된 무역 경로를 다시 열겠다는 약속도 함께였습니다. 한국 측은 신중하게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매 문장과 약속의 무게를 재고 따졌어요. 모든 말 한마디가 완벽하게 계산되어야 했고 모든 약속은 간절함이 아닌 의지로 보이도록 신중하게 포장되어야 했어요. 한국은 협상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여전히 가치 있는 파트너로 여길 수 있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자 회의장에는 미묘한 안도의 기운이 돌았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재난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 협상은 강한 위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가난해진 상태로 돌아온 이은 셈이었죠.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악수들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우리는 처음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죠. 이제 우리는 자존심이 아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혹독하게 배운 나라가 되었어요. 회담이 끝나고 대표단들이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총리가 저를 향해 잠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주위의 장관들은 조용히 서로를 축하하며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에게는 이제 위기가 끝난 겁니다. 내일 아침 신문은 우리의 외교적 승리를 기념할 것이고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잠시 자리에 남아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조용한 자신감 속에서 다음 협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회담은 그저 긴 국제적 거래의 또 하나의 장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겐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가르쳐준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텅 빈 회의장에 서 있자 그동안의 경험이 저를 짓누르듯 내려앉았어요. 관계는 회복했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폭파된 다리는 다시 지어졌지만 금이 간 흔적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한 번 깨진 신뢰는 결코 완벽히 복구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맞으며 회의장을 나섰어요. 승리와 패배가 동시에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고 최악의 순간은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외교에서도 인생에서도 승리가 때로는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서 도시가 발 아래로 펼쳐진 모습을 바라봤어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빌딩들이 마치 저 먼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나무 사이로 부는 산들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멀리서 교통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여기서 보면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난간에 기대어 정상회담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우리는 뭔가를 수습하긴 했지만 그건 우리가 꿈꾸던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손에 넣은 협약들은 마치 깨진 유리 위에서 나눈 악수처럼 필수적이면서도 고통스러웠죠.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약속은 협력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오간 모든 말에는 암묵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무너뜨린 신뢰는 완전히 복구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저를 가장 괴롭힌 건 우리가 잃은 일자리나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관계였어요. 수년간 협력하며 쌓아온 기반은 금이 같고 그 균열은 깊었어요. 국가 간의 파트너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엮인 실처럼 섬세해요. 그 실이 끊어지면 다시 묶더라도 매듭이 남게 마련이죠. 문을 닫은 공장들, 무너진 관광산업, 실직한 수천 명의 사람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푸켓의 파니가 텅 빈 호텔 로비에 서 있던 모습, 담배를 피우며 멈춰선 툭툭 옆에 기대어 있던 남딘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들은 모두 우리가 약속한 미래를 믿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발전의 약속을 믿으라고 했고,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렸죠. 국가의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아요.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고 존중을 요구하며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자존심이 급여를 지불해주진 않아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무너진 다리를 복구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수평선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며 같은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더 반복될까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자주 발전을 희생해야 할까요? 그 순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초래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수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부터 저는 현실에 뿌리를 둔 정책을 위해 싸울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언론의 관심이나 대중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미래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다리를 놓을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한 약속도 아니었어요. 오직 제 자신에게 한 조용한 다짐이었죠. 일시적인 승리나 독립의 환상에 매몰되지 않고 분노와 외침을 뛰어넘어 진정한 강인함을 추구하기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강인함은 혼자 서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 손을 내밀지, 언제 타협해야 할지, 언제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시는 자존심 때문에 발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